한 주간을 뜨겁게 달군 정치권 이슈, 오늘도 세 분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유용화 시사평론가, 윤희웅 오피니언 라이브 여론분석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일단 먼저 4.19 세대 대표하는 우리 정치 거목 이기택 전 민주당 총재가 어제 타계를 하셨습니다. 그 조문객들의 발길이 이제 이틀째 이어지고 있는데 이기택 전 총재에 대한 회고 어떤 분으로 좀 기억을 하십니까? 네, 부산 상고를 나오고요. 예. 고려대학에서의 상과대학 학생위원장을 했었죠. 그래서 이제 그 4.19 혁명의 도화선이라고 할 수 있는 4.18 고대 학생 의거 이것을 네. 주도했던 4.19 혁명 세대다. 그래서 4.19 혁명 세대로서 이제 당시 이제 신민당에 입당해서 국회의원과 정치를 했던 사람 중에 한 예. 명인데요. 그러니까 뭐 부산을 대표한 부산에서 7선을 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전국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만은. 부산을 대표하는 그 야권의 지도자이고, 그러나 또 반면에 이제 YS하고 DJ의 좀 그늘에 가려서 대권의 꿈을 이제 좀 삭혀했던 네. 그런 지도자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일각에서는 이제 최근에 뭐 부침, 예를 네. 들면 뭐 한나라당 이해창 총재를 도와줬다라든가 뭐 너무 이명박 당시 후보를 도와줬다 네. 이러면서 야권하고 관계가 없는 사람 아니냐, 좀 돌아섰다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만은 이기택 전 총재는 야권을 대표하는 지도자였죠. 그러니까 신민당에서 계속해서 70년대 국회의원 하면서 그 이후에 이제 뭐 실한민주당이라든가 또 이제 민주협 활동하면서 반독재 민주화 투쟁도 정치 일선에서 했던 분이고요. 네. 또 중요한 사실은 이제 1992년도에 DJ가 정계를 은퇴한 다음에 야당 대표로서, 민주당 대표로서, 실질적인 야당 대표로서 2년 반 이상을 지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권의 어떤 그 지도자로서의 뭐 더불어민주당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뭐 공식 논평은 안 하기로 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제가 봤기에는 이제 별세하신 분이고 온당치 않은 처사인 것 같고요. 그리고 아마 조문객들도 야권 인사들이 거의 대종을 이루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뭐 이재호 의원도 보인 그 조문 빈소에 보이는 것 같은데, 어제까지도 뭐 자서전을 집필하다가 이제 마지막까지 이렇게 하시다가 운명을 하셨다 이런 얘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자,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새누리당 공관위가 이제 총선 공천 시청자 심사에 지금 착수를 한 상태인데, 이한구 위원장이 좀 현역 물갈이 좀 강하게 좀 밀어붙이는 모양새인데 어느 정도 선까지 좀 될 수 있을까요? 지금 뭐 본인은 광역 단체에서 최대 세곳, 그러면 세종시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 별 의미가 없고, 나머지 16곳에서 3개까지 하면 48, 세종시까지 더하면 49개, 그러니까 뭐 한 50개 안팎을 물갈이 하겠다. 이렇게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새누리당 의원이 157명이니까 50개 안팎을 물갈이 하더라도요, 결국은 그 30%가 좀 안 되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그 지난 19대 총선 때 새누리당이 35%를 물갈이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금 그 부분은 본인이 가이드라인으로 내놓은 부분이고, 본인은 뭐 그 문제가 있다 하면 일단 현역이라도 1차 서류 심사에서도 떨어뜨릴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현재로서는 물갈이의 폭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애측들은 결국은 저렇게 물갈이 폭을 크게 잡다가 나중에 김무성 대표의 양보를 받아내고 한 20-30개 선에서 합의가 되고는 서로 이 타협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는 시각도 지금 팽배하죠. 김무성 대표하고 이한구 위원장 간의 어떤 그 파워게임이랄까요? 파워게임이란 말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굉장히 좀 그 갈등 양상이 좀 계파 간의 어떤 그 또 갈등 양상으로 이렇게 좀 비화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문제 어떻게 보십니까? 그 공천 갈등의 어떤 본질 이런 측면에서. 지금 뭐 공천은 사실 뭐 국회의원들에게 있어서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겠고요. 특히 이제 새누리당 같은 경우는 영남에 상당히 이제 의석수가 많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공천이 곧 당선으로 이어지는 비율이 많기 때문에 어쨌든 영남 지역의 의원들 같은 경우는 뭐 본선보다 이제 공천 여부가 사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텐데, 이것이 이제 지금 현재 어쨌든 권력 싸움으로 이제 비춰지는데, 이후에 사실은 지금 현재 어느 쪽이 어떤 룰에 의해서 개혁 공천을 하느냐 여부가 사실은 이후에 총선 이후에 여권 내부의 권력 지형에 근본적으로 변화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싸움이 굉장히 거세게 일어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7월에 되면 새누리당의 전당대회가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예. 이제 다음 대선을 이제 관리하게 되는 지도부가 될 수밖에 없을 텐데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지금 이제 김무성 대표로서는 여당 내에서 유력한 대권 주자 중에 한 명이긴 합니다만 이번에 본인의 브랜드로 선거를 치러서 승리하지 않게 될 경우에는 여당 내에서의 대권 주자의 1위, 대권 주자의 위상을 사실 안정적으로 유지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친박의 도전이 상당히 거셀 수밖에 없거든요. 친박계 입장에서 봤을 때는 김무성 대표가 그렇게 만약에 성과를 내게 되면 친박계의 위세가 상당히 약화되면서 사실은 그 개파 자체의 어떤 존재 여부까지 생존 여부까지 고민해야 될 상황이 도래할 수밖에 없고 김무성 대표에게 이제 여당 내에서 많은 이제 의원들이나 세력들이 규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것이 양 개파의 생존 여부 또 김무성 대표는 대권 주자로서의 위상 여부가 직결되게 이제 영향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양측이 이제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것으로 봐야 되고 어쨌든 총선 이후의 권력 지형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치열한 싸움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단순히 의원 개개인의 이번에 배지를 다느냐 여부의 문제를 넘어서는 문제죠. 김 대표가 이제 더 이상 밀리면 안 된다. 이번에는 그렇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게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어떻게 보십니까? 향후에.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한구 위원장이 기존에 여론조사 공천으로 합의했던 부분들을 뒤집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100% 7대 3의 부분도 100%로 하겠다. 그리고 이제 우선 공천제, 전략 공천제는 없다라고 이제 김무성 대표가 얘기했는데 그 부분을 뭐 4, 50개를 하겠다. 이렇게 하니까요. 그런 부분들은 결국 지금 이제 우리 윤희용 센터장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친박과 비박 간의 갈등 문제. 그러니까 이한구 위원장의 정치적인 임무는 결국은 박근혜 근위 세력들, 박근혜 대통령의 친위 세력들을 이번에 공천에 특히 여당의 가장 근거지인 대구 경북과 강남 지역에 어떻게 배치하냐. 아마 이것이 가장 큰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들을 결국 이제 김무성 대표가 의심하기 때문에 상당한 반발을 하고 결국은 여당의 근거지를 결국은 뺏기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이제 김무성 대표와 비주류 세력들은 총선 이후에는 아주 그냥 상당히 쇠락하는 그리고 이제 지금 윤희원 센터장이 분석하신 대로 어떤 대권 후보로서의 정치적 위상도 완전히 추락하는 이러한 부분에 대한 아주 그냥 살벌한 싸움으로 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역대의 새누리당의 어떤 공천을 둘러싼 권력 투쟁의 어떤 역사를 봤을 때는 결국 힘이 센 사람들이 꼭 이기더라고요. 그런 걸 봤을 때는 현재는 뭐 최고위원이라든가 공천관리위원회를 이미 친박 세력이 상당 부분 접수했기 때문에 또 이제 대통령 중심제고 그렇기 때문에 김무성 대표의 힘이 갈수록 저는 빠지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완전 항복을 요구하는 상황까지도 갈 수도 있는데요. 그렇게까지는 못 가겠지만 어느 정도 선에서 타협은 보겠죠. 그렇지만 김무성 대표가 상당한 부분에 있어서 뒷걸음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간다. 그러나 이제 문제는 결국은 이제 유승민 의원이라든가 다른 비주류들의 반발 이런 부분들 이제 결국은 이제 어떤 사람들이 생활에서 돌아오느냐, 어떻게 살아서 가느냐. 이 부분이 이제 올 7월에 예정되어 있는 새누리당의 전당대회 그리고 대권 후보에 대한 어떤 그 구도 문제 이런 부분과 직결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어제부터 그 서울 수도권 지역부터 면접이 이제 시작이 됐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이 그 어떤 개파 간 갈등으로 이제 공천 전쟁을 이런 것들을 들여다볼 때 김무성 대표 입장에서는 좀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좀 혼에 몰릴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좀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기본적으로 선거가 다가오고 있고 그렇다 보면은 지금 친박 쪽에서 주장하는 우선 추진제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일정 때문에 또 그렇게 가지 않겠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무엇보다 김무성 대표가 가장 타격을 입을 수 있는 요인은요. 지금 상향식 경선의 논리가 많이 무너지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 주말께에 그 30만 원씩 받고 대부분의 예비 후보들이 이 그 이제 당원 명단, 책임 당원 명단인 줄 알고 가져갔는데 일반 당원 명단이고 안심번호로 이렇게 변환돼 있는 주세고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는 예비 후보들은 현역 의원이나 당협위원장에 비해서 그걸 가지고도 아무런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해서 주냐고 하니까 매수나 조작을 의심해서 그런다. 그러면 현역들은 그간에 이걸 다 들고 있었는데 그거는 매수나 조작은 현역들은 안 한다느냐 이런 문제에 부딪혀서 다시 또 뭐 본인의 실명이 있는 그 책임 당원만 실명으로 해서 주겠다 이러는데 지금 그걸 줘봤자 쓸 데도 없다 지금 이런 논란 아닙니까? 결국 그 지금 이 상향식 경선이라는 미명하에 현역들이 그 책임 당원 30%를 먹고 들어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처음부터 현역은 30%에서 출발한다. 이런 지금 오해를 많이 받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또 이 상향식 경선에
뭐 최고 한 4천만 원까지 돈 들어요, 1인당. 네. 그러면 이 경선을 하는데 이것은 어디에서도 보전받을 수 없습니다. 본선 같은 경우에는 15% 이상을 하면 전액, 10% 이상 하면 반액을 받지만은 예. 그러면 이 들어가는 돈들은 결국은 개인이 다 부담을 해야 개인이 다 됩니다. 부담해야 되는 예. 것인데 네. 이렇게 돈이 들어가는 부분에서 애초에 예. 이 돈이 없는 좀 청빈한 사람들은 뛸 수 없는 거 아니냐. 이 돈만 들겠습니까? 지금까지 또 선거 운동은 뭔 돈으로 예. 하겠습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예. 기존의 이 상향식 경선이라는 것이 경우에 따라서는 여론의 조사에 사이에 한 200억 이상의 돈을 예. 새누리당에서만 갖다 주는 그런 효과도 있어요. 아. 그래서 이것이 과연 이런 식으로 이 어떤 특정 정당의 네. 대선 후보를 여론조사로 이렇게 뽑아버리는 경우가 전 세계에 있느냐. 네. 이런 부분도 지금 현재 깊이 좀 이렇게 이 논란이 제기될 시점입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김무성 대표가 지금 상향식 경선을 계속 고집하기에는 네. 의총을 소집해서 대응한다는데 예. 의총을 소집하면 현역 의원들이 예. 이한구 위원장을 날리자. 그럼 자기 기득권 지키려고 그랬다라는 비판밖에 더 받겠습니까? 예. 저는 차마 그러지 못할 거라고 봐요. 그렇다고 이 공관위원회에서 정한 룰을 이렇게 가겠다고 하면 네. 그러면 이 최고위원회에서 통과가 될 겁니다. 네. 김무성 대표가 그걸 막으려면 최고위원회의 사태가 잇따르면서 네. 비대위 체제로 최고위원회가 무너지고 비대위 체제로 전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김무성 대표가 이렇게 하기도 저렇게 하기도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예. 최종적으로는 예. 상향식 경선 부분에서 100% 여론조사를 수용하고 예. 당원 30을 없애고요. 예. 그다음에 이 우선 추천을 다수 이렇게 양보하는 방법으로 자기 대표직을 유지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어떻게 보세요, 센터장님? 네,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예. 이게 시간이 이제 얼마 많이 남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의총을 소집해서 지금 공천관리위원회 이제 이한구 위원장에 대해서 어쨌든 다른 목소리를 당에서 내는 것을 보여주겠다, 세과시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시간을 다 뒤로 일정을 좀 미루게 하는 요인들로 작용할 수 그렇겠죠. 있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임박해 놨을 때, 후보를 정하지 못하니까 네. 상향식 경선을 하게 되고 또 결선 투표까지 가게 되면 시간이 또 2배로 더 걸리는 그렇죠. 부분이거든요. 예, 예, 예. 그래서 일정 시간 내 이런 것들을 소화하기 어려운 상황까지 몰리게 되면 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이제 뭐 전략공천, 이른바 네. 우선 추천 이런 것들을 사실은 인위적 불가피하게 하게 될 수밖에 없는 네. 상황들이 더 많아질 수 네.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김무성 대표 쪽 또 비박 쪽의 고민들이 상당히 클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예. 지금 다 많이 얘기했습니다만 네. 공천관리위원회도 그렇고 예. 또 최고위원회도 그렇고 이제 친박계가 사실 다수를 장악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어떤 정상적인 절차 하에서는 이제 비박계에서 또는 김무성 대표가 예. 본인의 의견들을 충분하게 관철해내기 어려운 구조가 지금 만들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예. 이미 많은 것들을 빼앗겨 버린 상황이거든요. 예.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의총을 소집한다 했을 때 네. 과연 지금 보면 친박계에서는 굉장히 결집돼서 이거 행보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근데 비박계에서는 김무성 대표가 사실은 혼자 나서서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예. 결집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은데 그것은 비박계 분산되어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만은 굉장히 공천관리위원회 지금 가동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비박계에 있는 의원들이 섣불리 목소리를 냈다가는 본인에게 불이익이 올 수도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예. 사실 목소리를 크게 내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그런 상황에서 의총을 한다 하더라도 여기서 굉장히 거센 목소리를 또 거친 목소리를 낼 예. 용기 있는 의원들이 사실 얼마나 있겠냐의 문제가 있습니다. 예.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네. 이 의총 비박계에서의 반격이 네. 단순한 일정 수준에 있어서의 세과시 정도는 있을 수 있겠지만 네, 네. 근본적으로 이 흐름을 뒤바꾸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고 네.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역대 정권을 예. 봤을 때 대통령 집권 하에서 치러지는 총선 때 예. 항상 그 대통령이 공천권을 행사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부분도 행사했고요. 예. 그러나 이제 대통령 권력이 없어졌을 때는 네. 새로운 권력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실제로 대통령이 했던 공천권의 행사, 네. 또 공천을 통해서 탄생한 배지 국회의원들이 네, 네. 그대로 대통령 권력에 충성하느냐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네, 네. 항상 여당의 어떤 새로운 권력들 그리고 새로운 어떤 흐름에 네, 네. 쪽에 나왔기 때문에 박 대통령이 결국은 박 대통령과 그 친위 세력들, 친박 세력들이 하는 것은 결국 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추후에 어떤 대통령의 레임덕도 맞고 예. 또 대통령 퇴임 이후에도 나름대로 대우 경북을 중심으로 해서 권력의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것이고 예. 더 나아가서는 이제 새로운 대권 후보도 이쪽에서 옹립하려고 하는 예. 뭐 그러한 것인데 실제로 YS 때도 마찬가지로 이해창을 했습니다만은 예. 결국은 이해창 세력에 의해서 YS의
그 친위 세력들은 제거당하는 네. 여러 가지 방법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점철됐기 때문에 네. 물론 이번은 그렇게 판정세가 나겠지만 네. 또 이후에는 또 달라지는 그런 양태가 있었다 그런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일단 여당은 조금 좀 지켜봐야 될 거고 공천 갈등이 좀 이제 점화된 상태에서 조금 좀 심화될 수 있는 분위기로 가고 있고 야당 더불어민주당도 이제 현역 내일부터 이제 면접 심사가 진행이 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지금 김종인 위원장이 정권을 가지고 이제 모든 그 행보나 이런 것들이 초점을 맞춰져 있는데 당내에서 뭐 여러 가지 김 위원장의 행보나 또 어떤 여러 가지 그 당내 조치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크게 어떤 불협화음은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공천 과정에서도 어떤 그런 기류가 그대로 가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에 좀 무게가 실리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부분. 저는 야당은 그러지 않을 거라고 보고 그러지 있습니다. 않겠다. 왜냐하면 예, 예. 지금 김종인 위원 대표가 하는 걸 보면요. 네. 지금까지는 문 대표하고 서로 뭐 적정한 선에서 네. 또 다른 목소리를 내더라도 그것이 더불어민주당의 예. 그 이념이나 노선을 확장시키는 이런 요소로 짜고 치는 것처럼 네.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는 측면이 있어서 네, 네. 크게 마이너스 요인이 안 됐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그것이 당 내부에 어떤 내전으로 이렇게 비하가 되지는 않았지 예. 않습니까? 근데 이제 공천의 그 문제로 등장하게 되면 네. 지금 20%는 이미 탈당한 사람들이 저성과자들이기 때문에 예. 그 사람들이 다 나가고 나면 실제 이 내보낸 사람이 이제는 별로 없다. 네네. 이렇게 봤는데 김종인 위원장은 그런 것까지 다 필요 없고 네. 원점에서 새로 시작하고 20%가 아니라 절반 가까이 바꿀 수도 있다. 지금 이렇게 예. 이야기를 하고 네. 문재인 대표가 시스템 공천이라고 만들어 놨던 네. 일종의 새로운 뭐 대표나 비대위 체제가 되더라도 예. 손을 뗄 수 없게 만들어 놓은 네. 그러니까 이제 지역구 의원을 공천하는 거, 비례대표 공천하는 걸 분리시켜 놓은 것도 통합시켜 버렸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문재인 대표의 시스템 공천은 이미 김종인 대표에 의해서 무너졌다. 무너졌다. 이렇게 봐야 되는 네, 거거든요. 네. 그렇게 본다면 김종인 대표가 과연 네. 그냥 이 총선에서 원포인트 릴리프 구원투수로 등장해서 이기게 만든 다음에 네. 떠날 식객인가? 저는 그렇게 보지를 않습니다. 아, 예. 그래서 김종인 대표가 이번에 총선에서 대규모 네. 지금까지의 그 더불어민주당에 있던 색깔을 바꾸려고 시도할 것이다. 네. 그런 것들이 지금 과거의 민노당이나 네. 통진당 출신으로 출마해 있는 사람들에게 네. 아예 출마를 하지 말라고 네. 이렇게 이 당의 이 공천 전략 쪽에서 예. 연락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예. 이런 부분이 이제 단적인 예인데요. 네. 이제 운동권 출신에 대해서 붙여주는 네. 가산점이나 네. 뭐 혁신성에 대한 높은 평가 이런 것도 안 하겠다라는 겁니다. 네. 자, 그렇다면 김종인 위원이 대표가 지금 상당한 숫자를 네. 자기 사람으로 물갈이 하기 위해서 네. 기존의 더불어민주당과 색깔이 다른 사람을 네. 준비하고 있다. 저는 네. 그렇게 보거든요. 아, 네. 이제 그런 부분이 어느 시점에서 가시화될 때 네. 그때 이제 진노가 과연 지금처럼 그냥 불만만 한두 번 토로하고 넘어갈 것이냐. 네, 네. 저는 그러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네. 더불어민주당도 총선이 임박한 시점, 네. 선거구가 획정되고 난 다음에 예. 이제 공천이 가시화되는 시점에서는 네. 여당에 못지않은 이 파열음이 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친노 주류 세력 입장에서 봤을 때 참 애매모호한 지금 단계에 있어요. 예. 왜냐하면 김종인 대표에게 예를 들면 공천권에서 뭐 낙마한다, 공천에서 낙마한다 그래서 네. 그것을 대항하고 저항한다 그러면 김종인 대표가 무너지면 실제로 더불어민주당은 이번에 총선에서 가망이 없는 부분으로 간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친노 세력은 그렇다고 해서 또 앉아서 당할 수도 없고 네. 그렇다고 해서 또 저항하기도 뭐하고 이런 아주 애매모호한 상태로 가는 네. 그런 전국으로 갈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황 소장께서 얘기하셨듯이 김종인 대표가 지금 공천권을 자기가 행사하겠다고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과거의 혁신이 아는 이거는 이거 갖고 뭐 어떻게 해서 이기겠어? 딱 뭐 문재인 대표하면서 그 뭉치를 줬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자기가 공천권을 행사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공천권을 행사하는 사람은 자기의 세력을 심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예. 이번에 총선에서 만약에 김종인 위원장이 공천권을 행사해서 네. 총선에서 나름대로 성과를 올리고 네. 또 물갈이도 되고 네.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은 총선에서의 영향뿐만이 아니라 네. 저는 총선 이후에 예. 총선 이후에 더불어민주당의 김종인 세력이 형성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은 김종인 위원장이 여러 차례 지금 지적됐습니다만 야당의 정체성하고 상당히 안 맞는 측면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네, 네. 과거의 50대 국보의 전력이라든가 이후에 지금 뭐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이 뭐 햇볕 정책도 비판하고 예. 이런 부분 승계하지 않겠다라는 거거든요. 네. 결국 자기 나름의 정체성을 갖고 하겠다는 것인데 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운 과정을 갈 가능성이 크다. 네. 이것이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소방수 대리로 앉혀놓은 김종인 대표. 네. 그러나 이후에는 이제부터는
상당히 고민되는 네. 내부 갈등과 당의 정체성까지도 혼란스러워지는 이런 과정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보면은 이제 네. 김종인 대표를 이제 임시 대표 또는 이제 한시적 대표로 사실은 모셔온 상황이었는데 지금 이제 그런 총선까지요? 예, 법정 이른바 뭐 법정관리인이라고도 네. 표현이 처음에 됐었는데 네. 그것은 이제 실제 전당대회에서 정당성을 획득한 당 대표보다도 네. 훨씬 더 큰 권한이 사실은 지금 주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모든 공천권을 하는 이제 사실상 확고한 상황이기 네. 때문에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기존의 주류들이 이제 어느 정도 반발할 것이냐 이제 이 시기를 이제 보고 있기는 한데요. 네. 다만 이제 이것이 제가 봤을 때는 말씀하신 대로 이 너무나 이제 강한 공천 권한을 지금 김종인 대표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기존의 주류들 또 친노 성향의 또 친문 성향의 이제 이런 의원들이라 하더라도 네. 이 상황에서 공개적으로 김종인 대표에 대해서 반발하기는 새누리당보다 더욱 힘든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문제는 사실 그 국면은 워낙 강한 절대적인 권한을 김종인 대표가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이제 기존 주류와 좀 지금의 이제 김종인 대표 체제가 반발하고 대립하는 양상이 관심사기보다는 예. 과연 지금 상황에서는 김종인 대표가 이 더불어민주당에 있어서 기존의 주류와 네. 비주류를 완전히 뒤바꾸는 탈바꿈시키는 것이 과연 성공할 것이냐 말 것이냐 여부가 주된 관심사가 되는 상황이라고 지금은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반발 자체는 지금 할 수 없는 그런 네. 구조적 상황이 되어버렸고 기존의 이제 의원들이 너무나 큰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김종인 대표가 본인의 중도 성향의 인사들 또 네. 본인이 경제를 중시하는 인사들 네. 또 기존의 이제 주류가 아니었던 인사들 중심으로 지금 비대위 체제를 끌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네. 만약 이것이 총선 이후에 더불어민주당의 핵심 세력이 되는 것이냐 여부 네. 이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관심사가 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더민주 안에 이제 당내에 있는 주도 세력을 교체하기 위한 어떤 그런 의도도 있을 것이다. 근데 이제 그 김종인 위원장이 뭐 이 나이에 어떤 내가 무슨 정치적 욕심이 있겠느냐 이런 말은 이제 정치적인 수사일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 전혀 것 아닌 것 같은데. 같습니다. 최근의 행보를 네. 봤을 때는. 그럼 어떻게 총선 이후에도 그런 김종인 위원장의 어떤 그런 지금 말하자면 총선 전에 그 인력 인물에 대한 당내 인물에 대한 그 시스템 갖춰놓고 총선 이후에도 또 더 비상대권을 더 길게 더 가져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저분이요, 제가 볼 네. 때는 다음 대선에까지 네. 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네. 아마 자신의 계파를 만들어 놓으려고 할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예, 예. 뭐 저분이 그냥 여기 선거 와서 그냥 잠깐 이기게 해주고 나간다. 네. 저분이 뭐 그러려고 지금 저 연세에 네. 여기 들어와서 뭐 대표로서 뭐 수모도 좀 겪고 네. 고생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려고 보지는 않습니다. 네. 이미 그 남아있는 그 소수지만 비주류, 네. 박영선 의원 등과 지금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저분이 궁극적으로는 내년 대선에 네. 가기 전까지 더불어민주당의 구조를 바꾸어 놓으려 그럴 건데 네. 그런 부분들이 이번에 총선 공천에서 친노 일부 다수의 네. 배제로서 나타날 거고 네. 그러면 공천권이 걸린 문제에서는 자신의 정치 생명이 끝나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이런 반발 수준이 아니라 네. 예상을 못한 수준의 반발이 나올 겁니다. 네. 내가 죽는데 무슨 당이 잘 되면 뭐하냐 네, 네. 이렇게 될 거고요. 네. 또 그런 부분들을 지켜보면 어느 시점에서는 문재인 대표가 네. 친노가 그렇게 공고하게 자리 잡고 있어야 자신이 이번 선거만 잘 넘기면 네. 야권의 그냥 대선 후보로서 내년 대선까지 가는 건데 네. 친노가 그렇게 다수 재개되면서 당내에 새로운 비주류가 생기는 모양새가 비춰지면 네. 그건 자신한테도 매우 안 좋다. 네.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네. 문재인 대표도 나설 거라고 보기 때문에 네. 마지막에 한번 세게 붙을 겁니다. 아, 그래서 네네. 최근에 정동영 전 장관의 발언을 저는 유심히 봐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그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김종인 체제가 자꾸만 굳건하게 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면서 야당의 정체성에 대한 예. 문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야권 네. 지지자층들에게. 그러면서 정동영 전 장관이 상당히 김종인 대표에게 굉장히 세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개성공단 문제라든가 과거의 햇볕 정책을 네. 부정한다는 문제. 결국은 이번 총선에서 가장 초점은 그건 정동영 전 장관이 잘 잡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야권의 재편에 관한 문제입니다. 네. 누가 제1 야당이 되냐 문제는 네, 네. 결국은 야권 지지 세력을 누가 모아내고 그 야권의 지지세가 강한 지역에서 네. 뭐 수도권도 있겠고 호남도 있을 테고 거기서 네. 국민의당 후보가 되느냐 아니면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되느냐가 결국은 네. 제1 야당의 싸움의 가장 큰 중요한 관건이거든요. 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김종인 대표의 이런
자가 발전 능력 이런 부분들이 소방수로서 역할을 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친노 세력이라고 규정하면서 김종인 대표가 이제 치고 들어갈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야당의 정체성이 훼손되는. 그럼 상대적으로는 정동영 전 장관이 가 있는 이쪽에 호남을 중심으로 하는 국민의당의 야권의 정체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재편 능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강화되는. 상대적으로 이러한 둘이 상대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형국으로 갈 가능성 상당히 저는 있다. 뭐 그런 판단이 좀 들어요. 이게 지금 보면은 더불어민주당의 김종인 대표가 일정 부분 이제 우클릭하고 있는 이 현상이 이제 국민의당의 이제 스탠스에 상당히 이제 혼란을 주는 측면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중도화 정당을 표방하긴 했습니다만은 지금 어쨌든 경쟁해야 할 제1 대상이 먼저 우클릭하고 중도화하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국민의당에서는 개성공단 폐쇄 논란 관련해서 호남을 어쨌든 표심을 얻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명확한 비판을 이제 한 상황이죠. 그러면 애초에 얘기했다고 한다면 그 개성공단 폐쇄에 대해서도 이제 우호적인 시각을 발언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호남이라고 하는 불가피한 이제 지지층들을 흡수하기 위해서 진보적인 흐름들을 국민의당이 보였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제 정체성 혼란이다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만은 그 흐름들이 어쨌든 일정 부분 중도보다는 어떻게 보면 뭐 진보적 흐름들을 강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국민의당이 애초에 표방한 것과는 다르게 개성공단 폐쇄 때문에 그렇고요. 첫 번째는 두 번째로는 제일 경쟁해야 할 더불어민주당의 김종인 대표의 우클릭 중도화 때문에 DY 같은 경우 정동영 전 장관이 영입하게 되면서 계속 진보적 목소리로 더불어민주당과 아마 각을 세울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것이 통제 가능하든 가능하지 않든 간에 떠나가지고 그렇게 됨으로써 국민의당은 중도화 정당을 표방했습니다만 이번 선거 국면에서는 일정 부분 어떤 진보적 목소리를 내게 되는 역설적인 상황이 지금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정동영 전 의원이 그 문재인 대표에 대해 김종인 영입한 거에 대해서 이제 그게 적통이냐, 야당의 적통이 맞냐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오늘 김종인 위원장이 글쎄 좀 뭐 심심하니까 이렇게 글을 올리지 않았냐 이런 식으로 이제 또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좀 신경전이 조금 격화되는 분위기고 앞으로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런 정체성 부분도 총선의 영향 관련해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대담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